이번 시간에는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네.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어떤 질문을 드릴지 교수님 좀 긴장이 네. 되시나요? 네. 저희가 하나씩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규제를 완전히 열어야 된다. 혹은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일이 닥친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AI를 우리에게 좀 유리한 형태, 이로운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규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AI가 지금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정말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다 보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혹은 또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 아주 극단적인 이런 영향들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의 기존 질서들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아주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가장 앞서서 이 AI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2024년에 통과된 EU AI Act라는 법안인데요. 예.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네. 이제 그룹화해가지고 각각의 유형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런 규제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규제해서 유럽이 기술적인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다른 나라를 좀 견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사실 워낙에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네.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이 디지털, 특히 AI 분야는 예.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고 맞아요. 유럽이 이제 후발주자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기업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이 연합이다 보니 여러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각 국가별로 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네. 좀 더 강력한 규제로 이것을 테두리를 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어제 뭐 둘 다 뭐 여러 가지 또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24년 통과된 유럽의 AI 액트를 보시면요. 네. 크게 업종별, 산업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이건 아예 하지 마라 금지 법안, 금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AI를 가지고 서비스화하거나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이건 절대 안 돼. 헌법에 처음 나오는 조항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위험군입니다.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 엄격한 잣대를 할 들이대겠죠. 거면 신중하게 해라. 그렇죠. 생명, 건강, 혹은 개인의 인권 관련된 어허. 이 관련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AI가 어떤 서비스, 어떤 정보 제공을 하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거기다가 인권 관련된 평가,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려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료나 생명 관련된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순간 너무 큰 피해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말도 안 돌이킬 수 되는. 없는 피해죠. 그렇죠.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금융권의 신용 점수 같은 거 AI가 매겨버려요. 근데 갑자기 궤도님 신용 점수를 확 깎아버리면 이거는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렇죠. 돌이킬 수 없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민감하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혹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아주 극단적인 건 금지시켜버리고 어느 정도 허용해줄 거는 상당한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위험, 저위험 구간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다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좀
필요 없는 영역들 대부분 자율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업종별 그런 룰만 따르면은 AI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은 조금 엄격한 잣대의 어떤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네. 상당히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섰잖아요. 네. 뭐 고작 지금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엄격한 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인권, 뭐 산업 질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는 행정명령, 우리 행정명령 14110 조약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 AI 서비스를 할 때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고 뭐 딥페이크 같은 거 어떻게 이제 규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걸 폐기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런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전 검열을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혁신을 침해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공화당의 기조에 예. 맞게끔 이걸 이제 그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좀 느리게 좀 단단하게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실 AI 관련해서는 예. 지금 규제가 이게 AI가 뭔지 다들 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논의가 좀 시작된 거 아닌가. 예,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뉴스에서 봤을 때는 AI 기본법으로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교수님께서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나아가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2020년경에 네. AI 윤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법제화된 건 아니고 이런 어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 참고해라. 그렇죠. 참고 정도의 자료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법제화로 가기까지에는 다양한 검토들이 필요하죠. 네. 기업들에게 너무 또 자율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AI의 영향력을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저는 현 정부 들어서서 AI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복합적으로 다양한 영역들의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금 신중하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을 담은 AI 관련된 법제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중하면서도 또 신속해야겠죠. 네. 왜냐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 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질문 드려볼까요? 자율성입니다. 정말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지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쟁 현장에서 AI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판단을 무시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 AI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술업계의 책임으로 지금 상당히 뭐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제화라는 것도 지금 아직 미약하고 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I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업계의 노력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아무래도 기업들은 돈벌 국리들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AI가 갖춰가야 될 이런 윤리 기준들에 부합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이 효용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AI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화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나 사회 질서를 어긋나는 답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통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뭐 전쟁에 활용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일상에서도 네. AI가 너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AI 판단의 여지가 너무나 넓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피해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업계의 어떤 고민이나 책임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안전장치가 어떤 이 시스템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게 통제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이런 것도 알려면 결국은 이 AI가 이런 판단을 왜 내렸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설명 가능한 AI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이게 AI 업계에 사실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답을 내놓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다 블랙박스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언어를 5조 개의 문서로 3천억 개의 토큰으로 학습했다. 정말 거대한 방대한 자료를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습 과정에서 얘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지, 어떻게 이 답을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걸 그냥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이걸 구조화된 어떤 답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든 혹은 이걸 서비스적으로든 이것에 답을 내놓는 과정을 우리 인간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라. 투명하게 이 근거나 어떤 연산 추론의 절차들을 공개하라. 이것을 기술적으로 확보하라는 영역이거든요.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네, 이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론과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분야라 가지고 일단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국가 정책이나 여러 전문가들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설명 가능한 AI 분야에 국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기업들이 이쪽 분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좀 인프라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영역에 적용됐을 경우에 뭐 의사결정이나 뭐 의학 혹은 뭐 수술하다가 네, 이런 뭐 거. 그런 정도의 아주 생명을 다루는 혹은 법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AI가 판단을 했다. 이 근거를 말하라.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러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위험성을 우리가 대비하려면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사용할 때도 그냥 나온 답을 그대로 복붙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조차도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네. 고민을 해서 아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왔지? 몇 번만 더 찾아봐도 네. 훨씬 정교해지니까. 아나운서들이 주장하는 문해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요즘 학생들이요, 이 챗GPT나 생성형 AI 가지고 리포트 써오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챗GPT로 리포트를 써오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을 잡고 이 리포트에서 설명해봐. 59%가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달고 낸 리포트임에도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낸 겁니다. 그렇죠. AI가 그럴듯한 답은 만들어주지만 포장은 해주지만 그 내용과 지식과 어떤 판단,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인간의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눈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과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우리가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자율운전이 맞아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네. 이 AI가 예를 들면 왼쪽에 어린아이가 튀어나오고 오른쪽에 뭐 3인 가족이 있고 혹은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 타 있고 이런 거에 네. 따라서 핸들을 급작스럽게 어떻게 꺾냐에 따라 각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좌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AI가 정말 뭐 한 명 다치게 할 거를 뭐 2명 다치게 하는 선택을 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냐? 운전자를 살리는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AI가 판단 근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율주행 업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4단계, 5단계 가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네. 운전석이 사라지거든요. 이 업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책임 소재들에 대한 법적인 명확화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또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AI 시대에 AI가 정말 이 중요한 의사결정 판단에 개입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AI 툴을 개발하는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네. 이용자에게 물어야 할지, 이것도 아까 저는 EU의 AI 액트가 조금 어떤 이제 힌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고위험군에서는 저는 개발 공급자에게 좀 책임을 묻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저위험군, 예를 들면 인간의 소비자의 이용자의 선택이나 이런 거 활용이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 영역은 네. 우리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쪽이
일면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 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보시면은 뭐 사고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욕심. 방심. 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뭔가를 어기고 다른 걸 하려고 하고 그때 나거든요. 근데 AI는 그게 없으니까 사람은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그 상황에서 사람도 올바른 판단 못한다. 근데 AI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 이건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술 중심주의 네. 아닙니까? 뭐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가 책임을 져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책임을 제조사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송이라든지 다 책임지겠다. 대신에 이거는 훨씬 더 고가의 유료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부담해야 되니까 제조사가.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좀 있을 거죠, 제 생각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걸 수익 분배의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AI 툴들 쓰고 계시죠. 네. 내가 AI 툴을 써서 뭔가 대단한 창작물을 만든 거예요. 이걸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러면 이 AI 툴 기업이 야 우리 걸로 만들어서 너 돈 벌었지 우리한테 로열티 내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도 법적인 뭐 다툼, 그쵸. 수익 분쟁, 수익 어떤 배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뭐 챗GPT 같은 AI 툴, 뭐 그림 AI 툴 이런 것들이 학습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림 툴들이 게티 이미지에 소송을 지금 당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게티 이미지의 무료 이미지를 너가 AI 개발할 때 학습에 활용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맞다라고 업계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잡아떼고 있죠. 이 데이터를 원소스를 제공한 업체도 뭔가 일정 부분 수익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돈벌이한 이제 뭐 이게 고객 최종 사용자도 또 이 가운데 업체에게 또 수익을 요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이런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AI 시대에 또 화두가 되는 하나의 맞아요. 이슈라고. 저작권 이슈처럼 되겠네요. 네. 네네, 이게 이게 사실- 원소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쓸 때마다 원 저작자에겐 줘야 된다. 네. 네. 어쩌면 안전하게 가야 되는 영역은 책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면서 보수적으로 가고 조금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게 저작권법도 되게 첨예한 게요. 이게 AI 시대가 이미 시작은 됐는데 AI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서점 가시면 AI가 쓴 소설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아요. 뭐 AI가 그린 그림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AI가 만든 창작물이 AI에게 순수하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법은 사람이나 혹은 뭐 기관 같은 인간에게만 부여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AI가 창작하고 가공한 어떤 작품들, 인간의 터치가 거의 들어가지도 않은 순수 AI 창작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 이걸 AI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으면은 되게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각 영역별로 뭐 예술업계, 음원업계, 뭐 이런 또 소설, 책 이런 어려워요. 여러 영역의 각각의 이슈가 엄청나게 양산될 수가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죠. 이게 다 권한이 그게 그리고 그걸 학습한 걸 또 AI가 계속 돌다 보면 이게 또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권한이 없는 저작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세상이 된다. 네. 와 어쩌면 약간 뭐랄까 뭐 그냥 난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 키워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AI를 인간 중심에 놓고 AI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정말 좀 철학적인 우리가 좀 인문학적인 그런 기준을 잘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학자로서 좀 재원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저도 이제 AI 기술을 들여보는 기술 공학도로서 이게 기술만 연구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 변화를 만들 때 사람들의 선택,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여기 안에는 또 첨예하게 권력 구조들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기술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는 우리가 기술 철학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순수하게 우리의 인간의 뭘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걸 펼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네. AI가 지금 그 시점에 왔고요. 우리 모든 우리 참여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떤 AI 이용자분들도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AI 기술이 우리의 기존 질서를 어떤 것을 붕괴하고 어떤 것을 지켜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은 자연적이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 자연적인 방향이라면은 네. 이게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데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좀 어쩌면 오늘 방송은 좀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방송을 쭉 가는데 어떤 굉장히 구심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지식텔러 김상윤 교수님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AI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강연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AI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다. 왜요? 이유가 뭐죠? 산소는 호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네. 어떤 기체잖아요.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또 이런 구성 물질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죠. AI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공기처럼 대하는 존재인데 여러 가지 불순물도 껴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는 너무나 필수적이지만은 우리가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뭐 나름의 제 나름의 그 AI 관련 철학을 공기라고. 전 딱 듣자마자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 뭐 일상적인 저도. AI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불순물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우와. 네, 멋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AI로 인해서 이런 변화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히 걱정할 게 아니고요. AI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 주변의 AI 툴들, 내 업무와 관련된, 내 일상과 관련된 툴들 한번 써보시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은 AI를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구나,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실제로 경험하고 부딪혀 보시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류의 구원인가 위기인가 AI가 가진 양면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AI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중요한 단초를 짚어봤습니다. 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AI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